자, 이제 부동산 공법 왜 공부하는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쓰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 부동산 공법은 한 과목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 300여 개 되는 법률 중에서 우리는 일단 몇 개 법만 본다고 그랬죠? 6개 법률 중에서 토지 관련된 게 4개 법률이고 건축물 관련된 게 2개 법률이에요.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으로 돼 있고 여기는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그래서 여기 4개 법률, 여기는 2개 법률. 근데 문항수가 40문제인데 토지 쪽이 26문제.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각각 7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1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다 더하면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40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만을 규제하는 거지만 토지 위에다가 대부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건축물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 지을 수도 있고 한데 그중에 주택만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법률이 주택법이에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하는데 이 모든 건축물 중에 주택만 끄집어내서 만든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제가 주택을 규제하려고 투기가 너무 많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이런 제도는 어느 법에서 배우겠네? 주택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규제하는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법률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오늘 제가 국토개법도 있고 도시개발법도 있고 정비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규제하는 법률이 몇 문제씩 나오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어디냐면 잠실 아시죠? 제2롯데월드 터프하기 공사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건물 지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이고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 단지라든지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상업 건물들 들어 있는데 현재 왜 이런 건물이 들어갔고 왜 이런 건물이 들어갔냐? 이 땅이 용도가 달라서 그래. 땅이 얘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업 용도의 건물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인데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가 지금 3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는 또 1종하고 2종하고 3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로만 져야 되고요. 2종 일반 주거는 중층 7층에서 12층 사이 그리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일반 주거 중에서 1종이겠어요? 3종이겠어요? 3종이겠지. 3종 일반 주거니까 그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선 거야.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데가 아니에요. 3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어서 그 지을 수 있는 규모를 최대한 찾아 진 거고 여기는 만약에 1종 일반 주거다 아니면 2종 일반 주거다 그러면 그 층수를 넘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막 올라갔다 내렸다 안 하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인데 예를 들어서 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적용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5층 정도가 최고더라. 5에서 6층이. 그럼 여기는 5층 이하 건물들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져도 되긴 되는데 실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짓는 거고 또 1조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여서 잘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 주택이 있으면 이 부분은 대규모 건설하는데 주택만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건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건물들 주택, 상가, 오피스 뭐 이런 거 다 근생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데 이 2가지가 건물에 관한 법이고 저기 예를 들어서 요 주택 딱 봤을 때 무슨 주택 같으세요? 주택의 종류가 건축법에 8개가 있습니다. 크게 2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돼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는데 여기 1층을 뭐로 뺐죠 지금? 상가로 빼고 여기 주택으로 돼 있죠.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인 거야? 공동주택인 거야?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가요.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라서. 근데 이거를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하면 구분 등기가 돼요. 한 사람 소유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 구분이 된 소유권자별로 등기란 데서 구분 등기.
건물이 집합해서 있다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 사람 소유의 다가구 주택으로 왠지 다가구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다가구.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을 상가 주택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 상가 주택.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꼬마 빌딩 이렇게 하는 거야. 꼬마 빌딩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임야 있는데 여기 임야 밑에 끄트머리 가면 농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에서 규제를 받고 임야는 산지관리법을 받는데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농지법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농지죠, 농지. 이거를 이제 농사만 지어라,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만들어 놓은 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 농지, 뭐 상대 농지에서 개발이 조금 되는 땅을 상대 농지라고 그랬고요. 절대 개발하지 마, 농사만 지어. 이게 절대 농지인데 이 표현 자체가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러면 왠지 토지 가격에 대해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농사만 진흥시킬 땅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고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만 지는 거야.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땅들은 일반적인 다 상대 농지인 거예요. 여기가 경지정리 잘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절대 농지입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저런 땅을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하면 농사 짓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행위를 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겠네, 싸겠네? 싸겠죠.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만 있겠네. 거래가 안 되겠네. 그죠? 그럼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짓고 있네? 그러면 너 농사 안 짓 거면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팔아라. 농지법에서 농지 처분 제도라는 걸 두고서 투기 목적으로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농지는. 그래서 농업인이 취득을 했더라도 농사를 안 지면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처분해라라는 제도를 농지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처분 안 하면 강제로 농지 처분 명령 때리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리고 이런 규제를 하고 있어요. 토지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이 빽빽하게 밀집돼 있죠. 근데 여기 요 건물 하나만 철거해서 새로 짓기는 좀 뭐하죠.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이 기반시설이 좀 약간 이게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저거 약간 이게 좀 애매하네. 이거 좀 열악해. 그러면 건물만 새로 지면 나중에 기반시설 더 부족하니까 여기 싹 밀어. 싹 밀어서 다시 지어. 이걸 개발을 다시 했으니까 뭐죠? 재개발. 그래서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 건물만 오래된 거야. 그럼 얘 건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재건축하자 해서 재건축구역이 생겨요. 그럼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노후 불량이 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 조금 열악한 지역은 싹 밀어서 다시 하자. 뭔 개발이에요? 재개발. 기반시설 잘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다시 짓자. 뭐예요? 재건축. 그래서 요거 하는데 달동네에 있어요. 달동네. 구룡마을 막 이런 데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당신들이 사업할 능력이 안 되니 우리가 해주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는 정비 사업이라 하자. 그거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순서를 정해 놓을 테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하시고 조합 설립이 되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 갖고 오시고 뭐 이런 순서를 잡아놨어요. 그게 절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 도정법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된 공동주택인데 건물만 철거하고 있죠. 건물만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 이건 무슨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인데 이걸 우리는 통칭해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기반시설 되게 열악하죠. 이런 지역을 싹 밀어야 되죠.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달동네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거의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인데 강남권은 기반시설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재건축이 많을 거고 강북은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강북 쪽은 대부분이 뭐겠네?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업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들어갔다. 근데 내가 소유자다. 그럼 나는 이 동네의 구역이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나갔다가 새로 싹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는 새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해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두꺼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법에서는 관리처분 방식이라 하는데
단어가 이제 조금씩 뭐라는 거야. 씨. 단어가 좀 고급지잖아요. 관리처분 방식 뭐 이런 말 쓰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적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인구가 되게 빽빽하게 몰려 살고 있는데 여기 인구를 더 넣고 싶은데 개발할 땅이 없네. 근데 보니까 여기 농지 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좀 용도를 녹지 지역인데 주거 용도나 뭐 상업 용지로 좀 바꾸겠다. 도시로 개발해야 되니까 구획 정리해야 되거든요. 싹 밀어서 구획 정리해가지고 여기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새로 도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도시개발법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얘네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해도 돼, 여기는 개발하지 마 이런 걸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국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얘가 가장 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2문제,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건축법 7문제, 여기 있어. 주택법 7문제. 이거 다 더하면 40문제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네? 그래, 너무 길죠? 기니까 그냥 국토계획법 할게요. 제가 국토계획법 그러면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이거 법 이름이 6개 이거 외우는데 한 두 달 갑니다. 법 이름 외우는데 2달 가는데 2달 만에 합격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누가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자격증 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저기 시간이 없어서 3달 빡시게 해서 땄대요. 눈을 확 그냥 용어 정리하고 끝나는 시간인데 무슨 합격을 해. 뻥친 거고 3년이야 4년 정도 한 거야. 예. 그거를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3개월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3년이란 단어가 3개월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믿지 마시고 1년 빡시게 딱 했을 때도 따기 쉽지 않은 그 시험인데 3개월 만에 땄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예전에 공부를 했거나 관련 업종에 일을 하고 있었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생판 모르는 공법은 변호사 애들도 이거 하다가 중간에 공인중개사 포기하는데 변호사 애들도 법 공부한 애들인데 공법 들어가면 자기 2가지 때문에 못하겠대. 세법하고 공법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야. 제 친구들 중에서 공부한다고 이제 책도 보내줬거든요. 야, 상철아 너 어떻게 이런 걸 강의하냐 그러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자식아 그랬더니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법하고 세법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 수업 들으라고 그랬잖아 했더니 시간이 없잖아. 그럼 너 절대 못 따. 예, 혼자 공부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거든. 예. 그랬으면은 뭐 다 땄지 대한민국 사람들. 예. 그래서 문항수로 따졌을 때 일단 비율이 제일 많은 게 이 국토계획법 맞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1월하고 2월 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12월 달에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1, 2월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대충 느낌 맞죠? 그리고 요거 그 다음으로 7문제 나오는 게 여기 주택법하고 건축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을 알아야 당연히 주택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법 한 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내가 만약에 뭐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이었다 그러면 되게 잘 들어와요. 근데 내가 조합원이 아니야. 그러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집중해서 막 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라는 거 위주로 하실 거야. 기본서는 필요한 것만 제가 보고 요것만 달달 외우세요 해서 책에도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프린트에 전체에 있는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거기 있는 것만 달달해도 3개 맞출 수 있어. 응. 공부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 맞을래요? 제가 하라는 거에서 3개 맞을래요? 하라는 거에서 3개 맞는 게 나아. 그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농지법은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 하는 걸 제외하고는 보지 마세요. 내가 농지가 너무 좋아도 난 농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농지 하지 마. 수업 시간에 요거 정도까지 하고 버리십시다 하고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일단 40점 이상, 즉 꽈락 없이 요 사이 점수 맞으면 되는데 50점대가 거의 평균적으로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60점까지 나왔다 그러면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60점 나왔으면 절대 2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현재 문항수가 우리 민법 월요일 날이 무슨 법이었지?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요게 양이 요 정도 양이에요. 시험범위 양. 화요일 날이 세법인가? 민법? 민법이 요 정도 양돼. 그리고 수요일 날이 학개론. 그냥 또 뭐 이거 했어 이거? 막. 곰돌이. 오늘이 무슨 법 한 거 오늘?
보세요. 공시법, 세법은 그러니까 원래 한 과목인데 선생님이 2명인 거예요. 얘 24문제, 이게 16문제인가? 세법 16문제인가요? 그래서 40문제인데 선생님이 2명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얘 다 더해도 얘가 안 돼. 같은 40문제인데 시험 끝나고 나면 욕 먹고 시험 끝나고 나면 고맙다고 그러고 더럽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왜? 많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내가 공법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절대 아니라는 걸 미리 보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도해도 얘보다 양 적어서 그래서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여러분이 짜는 게 아니라 제가 짜는 거예요. 선생이 짜야지 학생이 어떻게 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짭니까? 그래서 중간에 정말 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 중간에 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뭐 2달간 공부를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잠깐 받으시면 되고 상담료는 없어요. 상담료는 없어. 나 뭐 그런 거 건당 뭐 5만 원 이렇게 안 받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내가 뭐 3개월간 어디를 가야 돼, 뭐 병원을 가야 돼, 뭐 그런 경우들 생기잖아요. 갈 때 이거라도 좀 하시고 오세요라고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전략을 못 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 보면서 이제 오늘 공법을 내가 배울 건데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저런 용어들이구나를 한번 보려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례를 좀 봐줘야 되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야. 요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뭐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뭐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 그때 알아야 되는 걸 지목이라고 그래요. 지목. 지목이라는 게 현재 뭐냐면 땅의 목적이란 뜻이 아니라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이다라고 돼 있어. 전이니까 밭농사 짓고 있겠다예요? 밭농사 지어라예요? 잘 드셔야 돼. 밭농사 짓고 있는 땅이다. 밭농사 지어라. 제가 땅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목적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적 아니고 뭐? 그럼 이제 전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땅으로 지금 밭농사 짓고 있다는 뜻이죠. 밭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전이야. 전이면 밭농사하고 있는 땅이죠. 전으로 돼 있거나 또는 답으로 돼 있대요. 답이면 무슨 농사? 논농사 짓는 거야. 과라고 돼 있으면 과수원이죠. 현재 상태가 뭘로 쓰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걸 지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이 땅을 보러 갔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다 다세대 지어서 분양하고 싶어. 근데 현재 뭘로 쓰이고 있다고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 지목 전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쓰임새가 전으로 돼 있는갑다. 가서 봤더니 맞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전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충 상상하고 하는 거지. 근데 요 땅이 나왔어요. 조그만 거. 여기.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지울까? 일단 확대하면 요거야. 이제 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밭농사 짓는 것 같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대답 안 해도 돼.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입 모양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여기 입 뚫린 거 갖고 입고 오실래? 뭐 병신 같은 거 있잖아. 하는 거 있잖아. 전으로 쓰이고 있겠다가 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고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법률 용어 쓰는 거야. 현재 쓰임새가 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목이 전일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인데 건축물 질 수 있나? 전이야. 농사를 지금 현재 농사 지어라라고 그랬어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짓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지목은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면 쓰임새가 바뀌었을 때 지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전으로 돼 있다. 그런데 난 저기다가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럼 건물을 지어서 올렸어요, 내가. 건물을 지어서 올렸어.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쓰이는 거네. 그걸 우린 대라고 그래요.
땅 위에다가 여기 뭐 올려놨다. 대신 대자 올려가지고 이건 대지할 때 대자야. 내가 건물 짓게 되면 지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이었는데 대로 바꾼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을 해야 되는 거네.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건축 허가라는 거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국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허가가 안 나면 저 땅을 사면 안 되죠. 샀더니 허가가 안 난대. 그럼 괜히 산 거잖아요. 중개 괜히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이 조건에 맞춰 갖고 오면 허가를 해드리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허가 안 해드려요 라는 걸 써놨어요. 건축법에다가. 건축법 1조부터 132조가 있으면 그중에 44조 1항에 써 있어요. 44조 1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도로에 4m 이상 너비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라고요? 너비가 4m 이상 정도 되는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 접해 있으면 허가해주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건축법에서. 근데 봤는데 여기 옆에 뭐 있지 이거? 도로죠. 근데 많이 접했네. 허가는 날 것 같아. 허가는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뭐로 돼 있어요? 농지로 돼 있잖아. 그럼 농지법에 가니까 농지법에 농지를 농지외로 바꿔 쓰는 거. 농지외로 우리 되돌릴 전자라고 해서 우리 바꿀 전자에서 전용이라고 그래요. 전속 그런 전자가 아니에요. 농지를 바꿔서 돌려서 쓰겠다라고 허가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걸 농지 전용 허가예요. 그럼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 전용 허가 서류를 같이 첨부해 버려요. 첨부해 버려서 이 사람이 확인했더니 농지 전용 허가 담당자하고 행정청끼리는 협의한단 말 써요. 협의가 됐더니 된대요. 전용해도 된다. 여기는 보존할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허가가 나면 나중에 농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공법에서는 의지한다라고 그래요. 또 쓰는 단어 어렵게 시작하셨죠 지금?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럼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이 나왔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 의제는 안 해줘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지문 틀린 거죠.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너 벌써 시험 문제 아니? 그렇죠. 시험과 관련된 거 아니면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 시험과 관련된 것만 얘기해야지 뭐 내 생활이 어떻고 제 키가 얼마인데 뭐 이런 의미 없잖아. 제가 180이 조금 안 돼요. 조금 궁금해하지 마. 그러면 필요 없어. 다 시험과 관련된 거 아니면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지목이 뭐라고 그랬지 방금? 허가 난다고 그랬었어요. 허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 나요 안 나? 나는지 안 나는지 무슨 법을 봐야 된다고? 건축법 44조의 조건에 맞는지 봤더니 여기 도로가 봤더니 6m 도로고 여기 접한 게 20m 접한 거예요. 4m 이상 도로죠. 2m 이상 접한 거죠. 허가는 나겠구나. 대신에 농지니까 수반되는 허가가 하나 더 있을 거다.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추가로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농지인데 여기에 막 건물 저놓은 거 보이죠? 얘만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봤더니 농지 전용 허가가 날 것 같아. 근데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걸 박을 받았는데 농업진흥지역 써 있잖아요. 그거 안 돼. 농지 중에도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인데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예요. 그럼 얘는 허가가 나는 건데 얘는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럼 허가 안 나. 근데 제가 뜯어봤더니 농업진흥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땅은 허가 날 확률이 90%로 늘어난 거야. 100%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관청한테 문의는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을 부동산을 처음 매수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지금 여기다가 슈퍼마켓 하나 져가지고 월세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하나 넣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나는 이제 좀 월세를 받고 살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 이걸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법 배웠잖아요. 이거 됩니다. 왜? 제가 보니까 건축법 법규상에 맞고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우리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일종 군생은 대한민국 용도 지역 다 돼요. 저는 그걸 외웠으니까. 제가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냐 주거냐 상업이냐 의미 없어요. 다 되거든. 그래서 땅을 봤더니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놈이 요 놈이에요. 요 땅에. 건축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도로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보행 가능하죠. 그리고 너비 4m 이상 맞잖아. 건축 가능합니다. 가드레일 때문에 그런 거 뽑아버리면 돼요. 밤에 올라가서 바로 차버리면 돼요. 그래서 누가 설치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 땅이잖아 저거. 그러면 건축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해서 지어놓은 게 여기 이 땅이거든요. 약간 길어서 건축하기는 좀 애매해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마트 24 넣은 거예요. 요 땅입니다. 요거 2달 걸렸어요, 이거 지는데. 그래서 요거 1층은 그 근린생활 시설로 슈퍼 이마트 24 넣고 위에는 사무실로 써는 거예요. 2층짜리 건물 진 거고 여기가 월세 현재 120 나오고 여기가 지금 100만 원인가 나오니까 얼마야? 220만 원. 매달 월세 220만 원 정도 받으려고 만들어 놨다. 앞에서 보면 이거고 뭐 인력 이런 거 하나 봐요. 근데 이쪽 보니까 얘도 다 농지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 땅인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보통 4층 이하로만 짓게 돼 있거든요. 4층 이하인데 다세대 주택이 4층까지예요.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에 제일 많이 짓는 게 다세대 빌라. 빌라란 말은 들어봤죠.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을 하나 물어볼까? 이게 아파트 산대요. 나 다세대 산대. 얘기할 때 나 아파트 살아 이래요. 다세대 사는 애는 다세대 사는 이래. 좀 약간 없어 보여. 다세대 그 느낌이. 새 주택인데도 이상하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업자들이 빌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세대란 말을 빌라로 하니까 왠지 고급 빌라 같은 느낌 들고 하잖아. 그거는 그냥 법률 용어 아닙니다. 업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빌라가 막 들어섰어요. 뒤에 빌라 집어놓은 거 보이죠? 빌라 들어선 거. 저 뒤쪽으로 다 빌라 줬어요. 이렇게. 빌라. 여기가 아까 그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현재 그때 땅 매입할 때 4,500인가 그랬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6천 정도 1억이 안 됐어요. 1억 안 됐는데 매달 220 월세 나오면 괜찮은 거죠. 1억입니다. 1억을 들고 있다가 은행 가서 맡겼어. 그리고 이제 나오겠죠? 1억 제가 갖고 있죠. 1년 뒤에 다시 가서 이거 받아올 거 아니야. 1억 받으면서 뭐 달라고 그래야 돼? 얼마 줄 것 같아요? 1년 동안 했을 때 연이자가 제일 센 데가 2.1%였는데 그러니까 210만 원인데 세금 떼면은 한 190 줘요. 1년 동안 190 준다고. 근데 얘 얼마야? 이거. 월세가 220인데. 그러니까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저게 개발이 될지 건축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버는 거고 그냥 희망사인 사람들 희망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니까 투자도 가능한 거지. 요 주변에 요것들 들어서면서 가격 더 올랐어요. 땅값이. 땅값도 올랐으니까 나중에 자본 이득이라고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1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저 팔고 나올 때 3억에 팔았어. 그럼 월세도 받다가 나중에 자본 이득 2억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 다녀서 2억 어떻게 모을 건데? 그래서 부동산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지. 근데 공법은 하기 싫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말들이 다 공법에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전원계 현재 얘가 요 땅의 면적에 대해서 꽉 채워서 짓고 싶지만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애는 건폐율이 최대가 40% 범위 내에서만 져야 돼요. 만약에 100평이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40평인 거야. 근데 얘가 생산관리로 돼 있다.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건 20%밖에 못 져요. 100평 중에 20평밖에 못 져. 내가 지으려고 했던 면적이 달라지는데 그럼 일단 이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거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해당 토지는 지목이 뭐고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현재 규제되어 있는 게 용도고 지역은 뭐 계획관리다. 기타 뭐 개발제한구역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규제해 놓은 걸 표시해 주는 확인 서류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땅의 면적은 현재 75평. 지목은 대로 지금 현재 건물 져서 되는데 그 전엔 전이었었어요. 근데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다 만약에 생산관리면 건폐율 얼마죠? 아까 계획관리는 40인데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면 75평에 최대 몇 프로 질 수 있다는 뜻이고 20%. 그러면 2, 5, 10, 1 올라갔죠. 27에 14, 15평짜리 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아까 봤던 그 건물 있죠. 그 1층 바닥 건축 면적이 15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5평으로 지어도 되고 11평으로 지어도 되고 10평으로 지어도 돼. 근데 18평지면 안 돼요. 그럼 뭐를 초과하는 거야? 건폐율을 초과하는 거죠. 그럼 건폐율을 초과하면 건축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설계 다시 빼갖고 와야 되고 사용료는 안 해줍니다. 허가는 내줬는데 법대로 안 지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려해야 되죠. 그럼 사용 승인이 안 된 상태로 저 건물 주인은 쓰고 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도 안 나오겠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없이 쓰는 건물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건축물 대장 안 나오는데 건물이 있어요. 그 허가는 받았을지 몰라도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 더 할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슈퍼마켓이라고 한 거 상가인데 우리는 법률 용어로 상가란 말을 안 쓰고요. 근린생활시설이란 말을 건축법에서 쓸 겁니다. 이번에 33회 문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찾으세요라고 나왔는데 원이 뭐예요? 원이 영어로 뭐예요? 원이 영어로 뭐냐고. 1이잖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까 진짜? 그 원으로 끝나는 거 다 일종인데 그래서 미용 원 몇 종 근생이에요? 원으로 끝나는 거 다 일종이에요. 이 어렵나? 미용 치과의 원 일종이세요. 이빈후과 의원 일종이세요. 산후조리원. 이번에 답이 산후조리원이었는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도 시험장 가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왜 앞에서 한 번 맞아가지고 뒤에 가면 이제 허탈해지는 거야. 일종근생 그렇게 쉬웠던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내가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 빨리 제끼고 풀 수 있는 거 빨리 푼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앞에서 한 방 맞으면 그 쉬운 문제도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써 있죠. 우리나라 슈퍼마켓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즉 300평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에요. 15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 근생이지. 그리고 일반 철거 구조로 지었고 현재 높이는 7m짜리 2층인데 대지 면적 75평에 자 건폐율을 20%인데 최대 얼마까지 뽑았네. 20%까지는 다 못 뽑아요. 그래서 한 19.88까지 해서 최대 진 게 몇 평이네?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은 15평이에요. 근데 몇 층 지어놨죠? 그럼 바닥 면적 두 개를 더하면 이을연자에다 바닥 면자, 쌓을 적자.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15평, 15평이다. 그럼 더하면 몇 평이네? 30. 그리고 이 건물의 연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30평이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요? 이 말을 우리는 쓸 건데 공법 시간에 계속 쓰는 표현인데 나중에 실무 나가서 쓰려고 했더니 거기서 또 막히는 거야. 연결을 못 하는 거지. 외울 때만 외운 거고. 근데 막상 쓰려면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볼까?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토지 정보랑 건물 정보를 봤는데 처음 듣는 용어 중에 대지란 말 썼죠. 여기서 대지하고 대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야. 제가 아까 지목이라는 게 대라고 돼 있으면 현재 상태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바로 나는 거야. 근데 전이면은 형질이 반동사죠. 그럼 형질이 건물을 올릴 수 있어? 못 올려? 못 올리잖아. 그러면 다른 농지 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 다 짓고 나서 딱 지어지면 건물이 올려져 있죠. 그때는 지목을 뭐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 되냐 대지냐는 다른 말인데 대지는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땅 이걸 대지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현재 4m고요. A땅, B땅 있어요. A땅은 현재 면적이 100평. B땅도 100평.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m 정도 접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A땅은 지목이 전이고 지목이 대야. A는 건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A는 건축 가능한 이유가 건축법상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 거죠. 그럼 건축 가능한 거죠? 그걸 대지라고 해. 대지. 근데 지목이 현재 대라고 돼 있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은 맞아. 근데 건축 행위는 안 돼요.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땅이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안 접했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 눈 멀었다 해서 맹지라고 합니다. 눈멀 맹자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된데 건축이 안 되는 거고 지목이 전인데 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냥 건축 행위가 가능하거나 건물이 있겠죠. 그걸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목은 현재 상태의 형질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랑 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잖아. 요거까지 이해되면 이제부터 아까 그 땅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지고 그 대지 현재 면적은 몇 평인데 75평인데 건물을 짓고 나서 현재 상태는 뭐로 돼 있다. 지목은 대로 바뀌었다. 용도는 뭘로 쓰라고 돼 있냐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중에 관리 지역이 3개가 있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그중에 농사를 지면서 개발을 약간 허용해 놓은 땅 중에 하나가 생산관리예요. 그리고 소로라는 건 한 8m 미만 되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꽤 많은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나와서 보이는 상가들을 업종을 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는데 1종하고 2종 2개로 나눴어요. 1종은 약간 작은 거, 2종은 약간 규모가 좀 큰 것들이 2종 근생이라 얘네를 통칭할 때는 근린생활시설인데 그중에서 1종, 2종 구분만 한 건데 33회 시험에서는 1종 근생 구분을 물어본 거였었어요. 올해 시험에는 1종 근생 절대 안 물어봐요. 안 외워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공부할 때 얘를 하고 얘를 하지 말고 딴 공부하셔야 돼. 근데 얘가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럼 또 나오겠죠. 너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그거 강의 안 할 거라고. 작년에는 했겠지만 올해는 하면 안 되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40문제 중에 중에서 또 나오는 파트는 한 24개에서 26개만 나왔는데 나머지 뭐 한 16개 정도 되는 것들은 한 번 나오면 한 10년 있다가 나오거나 이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걔를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추가로 외우겠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 부분은 좀 약간 약하게 공부하고 좀 더 잘 나온 부분 더 강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건폐율이 뭐예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용적률은 이 용자가 이게 무슨 용자냐면 혼용해서 써요. 얼굴 용자랑 용량 용자 같이 쓰는 놈이에요. 제 얼굴을 뭐라 부르죠? 용안이라고 그러죠. 재수없어요? 네. 그 얼굴 용자 그리고 용량 용자 같이 쓰는 용자예요. 이 적자 쌓을 적자예요. 만약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 바닥 면적이 만약 여기가 100평이고 100평입니다. 자, 이 건물은 현재 전체 용량이 얼마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건물의 용량을 알고 싶으면 바닥 면적을 더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이걸 이을 연자 바닥 면적 써서 뭐라 불러요? 연면적. 이게 연면적 얼마네? 200평이죠? 한층 더 지면 300. 한층 더 지면 그럼 이제 이게 바닥 면적의 즉 대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200평입니다. 그럼 현재 200평인데 지금 얼마 전환지 보세요.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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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 다 더하면 얼마죠? 400. 그럼 대지에 몇 배 싼 거예요? 200%예요. 용적률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쌓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에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해야지? 그럼 잘 잡으세요. 대지 면적이 몇 평인데? 200평인데 연면적이 얼마까지 나왔네? 400평.
그럼 곱하기 100 하면 200%죠. 네, 천천히 해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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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4. 그러니까 200%예요. 그럼 용적률 200% 지어놓은 거죠. 근데 이 땅을 봤더니 용적률 300%까지 지어도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럼 나 앞으로 증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해당 토지는 최대 용적률이 300%인 지역이다. 현재 상태에서 최대로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 300%인데 얼마 더 넣었어 지금? 100%더 질 수 있는 거죠. 대지 한 배 더 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 더 짓고 하나 더 지면 100평 100평이니까 200평이죠. 그럼 나는 증축 얼마 할 수 있네? 그래서 답은 2번에 200평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용적률에서는 내는데 건폐율 용어 정리는 잘 안 내요. 일단 기초 개념은 설명드렸고 아까 요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자, 이 토지가 나는 궁금하다. 그럼 아까 제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보면 규제되어 있는 게 나온댔잖아요.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예요. 지목은 현재 뭐로 돼 있구나. 아까 건물 지어놨으니까 대로 돼 있고 면적은 249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249제곱미터는 평수로 전환하면 우리 1제곱미터가 몇 평이지? 0.3025평. 1평은 3.3058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건 아시죠? 내가 언제 외운 줄 아세요? 유치원 때 외웠는데 이거 구수치 하려고. 그 구구단 밑에 보면 도량형 있어요. 1도는 뭐 2.54, 뭐지? 1인치가 2.54cm, 1평은 3.3058제곱미터 이게 써 있었는데 책받침이 없었구나.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평 단위 써야 돼요? 제곱미터 단위 써야 돼요? 평 단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부동산 쪽에서는 그동안 너무 평을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30평형 아파트 이 말이 더 잘 들어와요? 105제곱미터 형이 잘 들어와요? 이게 잘 들어오죠? 같은 면적이거든요. 같은 면적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30평형 아파트, 24평형 아파트 이게 더 잘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05제곱미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제곱미터가 0.3025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0.3025를 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못 하잖아. 계산기 없이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럼 여기서 0.3025 중에 의미가 없는 숫자는 지우는 게 맞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날려도 돼. 그럼 몇을 곱하면 되네? 0.3 곱하면 되는 거죠? 0.3도 곱하려니까 좀 소수점이 싫잖아요. 그럼 이 소수점을 뒤로 밀어요. 대신에 얘를 소수점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 그럼 뒷자리를 버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249면 거의 250인 거죠? 이거 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35, 15, 326, 75평이잖아. 아까 몇 평이었죠? 75평. 와, 안 나오는데? 이거부터는. 그래서 제곱미터 보면은 맨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평 나온다. 보통 우리가 85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25.7평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330제곱미터 그러면은 100평이라고 그래요. 자 봐요. 1평이 아까 3.3058이었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330이죠. 330제곱미터가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책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85제곱미터, 330제곱미터, 50제곱미터, 뭐 그리고 150제곱미터 이런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듣자마자 몇 평인지가 안 나와 잘. 그래서 제곱미터 나오면 무조건 자 85라고 그랬죠? 85는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몇 하자고? 38에 24. 24인데 5제곱미터가 1.7평이에요. 1.7 더하면 몇 평이지? 25.7평. 25.7평. 와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지 마. 눈을 확. 그 150제곱미터면 이게 45.2평이거든요. 그러니까 150제곱미터가 45평이에요. 근데 이거 지우고 곱하기 몇 하면 돼? 3, 5, 15, 3, 1은 3, 45평이잖아.
이해되신 거 이제? 예. 그럼 이제 면적이 나오면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이게 평수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 그럼 또 이제 안경 올려야 돼요. 계산기 막 눌러야 돼요. 계산기도 못 찾아 스마트폰에서. 예. 근데 보자마자 이거 한 75평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계산기 찾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예.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어쨌든 요거는 현재 대략 75평 정도 되는 세로 이게 좀 길죠. 긴 거를 이제 우리 세장형이라고 그래요. 세장형 토지인데 현재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로 되어 있구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관리? 생산 관리고 다른 법에 규제되어 있는 거는 뭐 기타 필요한 제한은 없는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축사하지 말라라. 왜? 개발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은 전부 다 여기가 그 고양시거든요. 고양시는 다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공인중개사법 배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마 중개사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해당 시군구한테 사전에 허가받고 계약하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요 대상일 때만 해라 이 뜻이니까 별다른 건 없고요. 일단 도로에 붙어 있죠. 도로 붙어 있고 건축 가능해. 근데 여기가 현재 몇 평인데? 75평 토지인데 지금 현재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가 최대예요. 그럼 20%니까 2, 5, 10, 27에 14. 그럼 15평 정도 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다가 대략 15평짜리로 2층 짓겠다. 그래서 아까 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저 정도 나오겠네라고 브리핑할 정도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은 요거 요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복잡하구만. 무슨 말이 막 써 있으면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거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요 땅 싸게 나왔네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볼까? 여기가 아까 왼쪽이 아까 강남이었는데 여기는 강북 쪽이거든요. 아까 강남 보다가 강북 딱 보니까 느껴지는 점이 도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구도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를 널찍널찍하게 뽑아놓지 않아서 여기는 기반에서 열악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랑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섰네? 새 아파트 들어섰죠. 정비 사업이 끝난 지역입니다. 네, 정비 사업 끝난 지역이고 여기는 현재 개발이 안 되게끔 묶어놨어요. 녹지 지역이라서. 근데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 녹지 지역이고 여기 쪽 라인은 뭐 일종 일반주거 이쪽 라인은 상업 지역이라 용도 지역이 다 달라서 근데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으면 얘만 철거하고 새로 짓고 얘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는 이거 효율도가 떨어지죠. 그냥 하나를 묶어야 돼 이걸.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재개발 구역이다. 그럼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0세대다. 800세대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를 싹 밀어요. 밀면은 다 주거지역이었으니까 뭐 져야 되죠? 주택지 건데 단독주택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져야 돼? 아파트 져야죠. 그래서 아파트 이런 거 질 거야. 근데 이게 총 짓는 세대수가 1200세대랍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800세대가 다 들어가고 남는 세대수가 있네. 남는 세대 몇 세대 남아요? 400세대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되는 거고 얘는 조합원 분양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그럼 조합원한테는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 싸게 줘야지. 그럼 재개발 구역 투자를 왜 하냐? 이거 보면 아는 거야.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새로 지면 아파트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유사한 아파트 봤더니 여기 있는 아파트가 현재 30평형인데 현재 얘가 5억이에요. 30평인데 5억이래. 그럼 이거 분양할 때 최소한 5억 이상은 받아야 되죠. 얘랑 가장 유사한 아파트니까. 근데 여기 살고 있던 조합원한테는 이걸 5억이 주면 안 되죠. 얘는 땅을 제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3억에 주겠대. 그럼 이걸 봐요. 요 아파트 5억 주고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이걸 분양을 받을 때 이걸 5억에 분양 받는 게 맞냐? 나는 요거 3억에 받기 위해서 요거 사는 게 맞아.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 사는 게 맞죠? 그럼 얘는 프리미엄이 2억이 나오는 거잖아. 최근에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서 현재 6억까지 올랐대요. 최근에. 그럼 얘
6억 주고 이거 살래요?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6억 만들어서 프리미엄 1억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지. 그럼 일반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뜻이에요. 조합원 프리미엄은 2억이고. 그럼 나는 이거 사면 3억 버는 거야. 그럼 이 재개발 구역에 물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가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5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대요. 4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거 4억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든 분양 넣어가지고 5억 주고 사야 돼? 4억 주고 사는 게 낫죠? 그럼 일반 분양자들이 들어오겠네? 안 들어오겠네? 안 들어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또 3억까지 떨어졌네. 네. 그럼 이거 여기 있는 거 사가지고 3억 주고 받아가지고 10년 기다려서 받을래요? 이거 그냥 살래? 사야지. 그럼 이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랑인 거야.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고 부동산 아파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스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가격 오르는 시장이에요? 현재 좀 약간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올 스탑. 재개발 재건축 분양 받는 물건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있는 800명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고 그 인가가 났을 때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저는 24평 갈 겁니다. 저는 32평 갈 겁니다. 저는 50평짜리 받을래요. 이거 신청을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받은 다음에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짜서 인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 다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하고 아파트 다 주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죠. 그걸 이제 입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들 와서 입주하면 이제 그게 끝나는데 구역 지정되고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게 서울 지역에서 제일 빠른 지역이 9년 걸렸어요. 좀 느린 지역은 15년 이렇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 투자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나오는 게 제일 빨라. 네. 근데 나는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받겠다. 그럼 평생 거기 살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파트 지금 거의 30년 살았는데 중간에 내가 새 아파트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접수를 인가가 안 난 거야. 해줘야 되는데 뭐 심의 때문에 걸리고 경관 걸리고 뭐 걸려서 못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통과를 했으니 내년도엔 들어간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썼던 말들이 다 공법에서 쓰는 표현 쓴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 건물들 막 들이다 붙어 있고 이거 정비하려면 이게 막 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이 동네는 여기는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학교를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부지로 만들고 상가단지 만들고 이걸 짠 다음에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한민국이 발전된 기간이 50년이 좀 넘었잖아요. 약간 넘었잖아요. 50년 전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냐? 없었어요. 6.25 이후에 다 소실돼서 남는 게 없던 나라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막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필요했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어. 이제부터 도시를 A시라는 도시가 있으면 이제부터 도시를 아예 만들 때는 애초에 구획 정리를 하면서 여기저기는 주거단지로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해서 이게 계획성 있게 만들어 놓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라든지 기존에 있던 도시들은 국가가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규제 안 했더니 다 난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막아보려고 만든 게 국토개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딱 두 개로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개발할 땅은 용도가 그럼 뭐로 돼 있냐? 이게 도시적으로 돼 있고요. 보존할 땅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셋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돼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요 땅이었는데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에서 얘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대요. 주거지역으로 뭐 하겠다고? 개발하겠다. 그럼 나는 땅 갖고 있었는데 녹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거로 바뀌었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바꾼 거야. 이 사람은 땅값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그래서 땅 부자들이 나오는 거야. 땅 부자들은 뭘 많이 알고 있어야 되냐? 정보를 알아야 돼요. 어디 뭐가 들어온다더라. 이걸 알고 땅 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들이 그 비밀 누설하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 그 계획을 짜는 사람을 수배해야 되죠.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 개짝에다가 돈 넣어서 주고 어디 뭐 지정해달라 해주면 이들이 거기 지정해주고 걔는 개발하고 막 이런 게 옛날 영화 나오던 거야. 그거 다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드라마 보면 항상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도시계획 국장 나오잖아요. 그 국장이 항상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그 정보를 빼주면 안 되는데 빼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구성되어 있는 게 용도 지역이 뭐냐, 그 용도 지역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하면 이제부터 이 교과서 익혀요. 그래서 요거부터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